서부결승 리뷰입니다. 예, 뭐 결국 이제 뭐 진 쪽을 위주로 살펴본다라고 이제 뭐 동부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왜냐하면 이긴 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제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긴 팀보다는 이제 진 쪽인 진 팀의 이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런 이제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이 서부 콘퍼런스 결승 리뷰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제는 이제 실패로 끝난 복수전 이렇게 잡아봤고. 사실 이 대진 같은 경우에도 댈러스 대 에드먼턴 뭐 작년에 있었던 대진이랑 똑같이 펼쳤었던 대진이었고 댈러스가 이제 올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꽤 이제 좋은 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LA가 그랬듯이 더 안 좋게 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볼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뭐 사진은 이제 그때 있었던 그냥 그대로고요. 그죠? 그대로 했고 프리뷰 때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였고 결국 이제 뭐 홈아이스 어드밴티지가 좀 무색하게끔 댈러스가 좀 허무하게 패배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됐습니다. 뭐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만은 다행히 이제 좋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뭐 그 에드먼턴 이야기는 결국 이제 뭐 결승에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댈러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4대1로 끝났습니다. 양쪽이 모두 4대1로 끝나게 됐고요. 댈러스가 이제 첫 경기를, 사실 첫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좀 리드를 허용을 하고, 리드가 좀 벌어지는 과정에서 좀 좋지 않은 그림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이제 만회가 되면서 결국 이제 기적 같은 역전승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2차전부터는 그런 양상이 전혀 펼쳐지지 않게 되면서, 그냥 이제 에드먼턴이 이제 리드를 잡은 그냥 그대로 그 유리한 그림을 쭉 끌고 가면서 이제 끝나는 게임들이 사실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여기 이제 파워플레이 내주고 거기서 털리기 시작을 하다가 게임이 터지는 이제 딱 그 그림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다음 경기들부터는 전혀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지 않았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이제 불안한 국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추격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게 됐네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댈러스가 이제 보시면은 그죠? 2차전, 3차전, 4차전 모두 이제 한 골 이상 넣는데 실패했습니다. 댈러스가 사실 이런 팀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마지막 경기는 3골 넣기는 했지만 0대3으로 뒤지고 있었던 경기였다라는 걸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에드먼턴이 4연승 또 거두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1라운드에서도 이제 2연패 뒤에 4연승 나오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결국 첫 경기 패배 이후에 4연승 기록을 하게 되면서 깔끔하게 스탠리컵 결승으로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댈러스 주요 기록은 뭐 로버트슨, 사실 이제 로버트슨이 살아나야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로버트슨은 살아났는데 그렇습니다. 4골 1어스트 활약이 있었는데 좀 빛이 바라게 되고 말았고요. 세긴이 2골 1어스트, 그랄룬드 1골 1어스트, 그리고 이제 란타넨도 3어스트. 사실 댈러스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층에서 어떻게 보면 차이가 벌어지는데 올해는 1라인까지도 파괴력이 더 세진 과정에서 세긴 라인까지도 살아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댈러스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한 강점이 뭐 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보시면 뭐 세긴, 그라운드, 란타넨 이런 라인에서도 충분한 이제 득점력이 나오지 못했고요. 토머스 리 선수가 3어시스트를 기록해서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토머스 리도 기대만큼의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헤이스칸 선수 1골 1어시스트, 에스타린데 선수 1골 기록을 했는데 다들 경기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오틴저 선수는 16실점이나 하면서 85.3%라는 정말 오틴저답지 않은 그런 느낌의 경기력.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오틴저까지도 지금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캠 때문에 잘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걸 그냥 뭐 예전처럼 그냥 올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오틴저 선수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 좋은 모습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댈러스가 좋지 않은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오틴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쳤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사실은 스탠리컵 동부 서부 결승전에서는 그런 느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물론 이제 오틴저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틴저 선수가 진짜 이제 뭐 케일 머카 선수의 그런 이제 슛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미리 읽고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 2차전 같은 경우에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댈러스에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오틴저 탓을 할 수가 없는 거는
읽을 수가 없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에드먼턴 오일스라든가. 그러니까 파워플레이라든가 공격 지역에서 이런 플레이들을 미리 이제 읽고 반응을 하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런 그런 세이브들 거의 없었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틴저 선수의 좀 활약도 기존보다는 조금 떨어졌던 것도 그러니까 드보 감독의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일단 말씀.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결국은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선수 탓을 하는 느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 보였던 건데 사실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에드먼턴 같은 경우는 맥데이비드 선수 3골 6어시스트, 누전 톰킨스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상당히 이제 두드러진 활약이 있었죠. 2골 7어시스트 활약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컨퍼런스 결승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기록을 세웠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주인공은 에드먼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드라이자이틀도 2골 7어시스트 그리고 이반더 케인 선수 1골 3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실려 있지는 않지만은 케인이 아니라 하이먼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페리 이런 선수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골들을 많이 넣어주게 됐었죠. 그리고 에번 부샤러 선수가 2골 3어시스트 21분 57초로 활약을 했었고요. 제이크 월먼 선수가 4어시스트. 정말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또 이제 크게 언급은 되지 않지만 가장 좋은 라인 중에 하나가 월먼과 클링베리가 나오는 에드먼턴의 3라인. 요 라인에서의 공격 지원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쿨러크 선수가 1골 2어시스트 21분 14초 활약을 했었고요. 스튜어트 스키너 선수는 17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92.4%. 물론 이제 사실은 스키너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정말 뭐 막 예를 들면은 완벽한 세이브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틀어막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이브 자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스키너의 몸에 맞는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위기가 극복된 것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1차적인 숫자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5경기에서 17점, 92.4는 아주 이제 뛰어난 수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키너도 꽤 경기력 회복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에드먼턴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득점 이후에 너무 빠른 실점. 어떻게 보면은 캐롤라이나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뭐 사실 댈러스도 짧은 시간에 여러 골 먹힌 게 있었습니다. 근데 댈러스는 득점을 한 다음에 너무 빨리 실점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드먼턴이 선제골을 가져가고 에드먼턴이 어쨌든 이제 조금 공격의 물꼬를 먼저 트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선취점을 먼저 가져가서 이제 좀 댈러스가 따라붙는 느낌의 양상이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뭔가 따라붙을 만한 그런 이제 그 희망의 불을 지피는 골이 딱 나왔는데 그 뒤에 바로 실점이 딱 되면서 찬물이 딱 끼얹어져 가지고 게임이 뒤틀린 게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나왔다라는 거. 이거 사실은 시리즈에서 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4차전, 5차전 같은 느낌이었는데 4차전 같은 경우에도 추격 그리고 동점 그죠? 실제로 동점까지 간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5차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한 골차 같은 느낌으로 계속 추격을 하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골을 굉장히 허무하게 내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리드가 이제 너무 쉽게 벌어지는 모습들 이런 그림들은 결국은 이제 좀 독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차전에서도 이제 댈러스가 파워플레이 골로 이제 1대1 동점을 만들었는데 6분 57초 경이었었어요. 이 피리어드. 근데 이제 한 3분 조금 더 지나가지고 바로 이제 이 파워플레이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2대1로 그죠? 바로 이제 실점을 하면서 다시 이제 리드를 내주고 말았었고요. 그리고 5차전 같은 경우에도 3대2까지 추격했지 않습니까? 이 피리어드 중반에 그죠? 파워플레이 골 터지면 3대2까지 추격을 했는데 2분 뒤에 바로 골 먹어가지고 이제 2점 차로 벌어지고 그리고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 만회골 나와가지고 4대3까지 쫓아가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바로 또 한 3분 뒤에 그죠?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2점 차로 쉽게 계속 이제 달아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리드들을 쉽게 허용하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역시나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널티 킬링에서 공략 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사실 이제 1차전 같은 느낌으로 파워플레이에서 오히려 댈러스가 확 분위기를 잡으면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이제 댈러스가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이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파워플레이야 파워플레이기는 한데 뭐 생각보다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페널티 킬링에서 이제 좀 공략이 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플레이에서 골을 먹는 만큼 더 실점이 나오는 그런 경기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골치 아픈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거의 구조적인 공략 같은 거는 지금 이 파트에서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파워플레이는 결국은 스탠리컵 프리뷰 할 때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페널티 킬링에서 1차적으로 숫자도 나쁘게 찍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댈러스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라운드별로 페널티 킬링 퍼센티지를 살펴보시면요, 84% 가까이 찍고 있었거든요. 그죠? 1라운드 86.4, 그리고 2라운드 위니펙을 상대로 83.8%라는 아주 좋은 느낌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에드먼턴 시리즈에서 62.5%가 지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라운드별 페널티 킬러를 보셔도 이번 시리즈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걸 캐치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실점 경기 숫자를 바라보시면요, 1라운드에서 이제 7경기 중에 3경기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서는 6경기 중에서 2경기 실점. 그리고 그런데 3라운드에서는 5경기에서 5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1차전에서도 나왔던 그림이었는데, 댈러스 스타스가 홈에서 이제 이 페널티 킬링이 이제 이전까지 15번 다 킬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데이터도 중간에 나왔었습니다. 중계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라운드별 파워플레이 골 실점 경기 숫자를 바라보시더라도 얼마나 이제 노출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또 치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밖에 이유가 뭐냐면은요, 결국은 둘이 비슷했어요. 쇼트핸디드는 1차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둘이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에드먼턴은 페널티 킬링을 정말 전륜하게 거의 뭐 완벽하게 가깝게 펼쳐져 가지고 아예 빈틈이 없었다, 이러면 또 이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별 차이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기당 쇼트핸디드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당 쇼트핸디드 된 횟수도 거의 비슷하고,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허용도, 물론 이제 댈러스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이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느 팀은 이제 경기당 한 골씩 허용을 했는데 어느 팀은 이제 뭐 0.2라든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페널티 킬링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둘이 62.5, 64.3은 거의 차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이런 부분이죠. 댈러스는 이제 첫 경기에서 다 그죠? 거의 다 몰아넣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고, 첫 경기에서 파워플레이 3골, 그리고 이제 에드먼턴은 첫 경기에서 1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2경기에서도 에드먼턴 1골, 3차전에서도 1골, 그리고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4차전에서는 댈러스보다 파워플레이 골 더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5차전에서도 1골. 이제 이렇게 이제 넣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꾸준함 같은 부분.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매 경기에서 에드먼턴은 골을 넣고 댈러스는 그죠? 매 경기에서 골 넣지 못했다라는 거. 3경기에서 골 넣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살펴보시면은 2차전 선제골이 파워플레이 골이었고요. 에드먼턴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2차전, 4차전은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에드먼턴이 정정, 그죠? 선제골이 아니라. 그리고 5차전, 그죠? 5차전에서도 선제골이 파워플레이 골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런 과정을 보시더라도 정말 중요한 국면에서의 골 같은 경우에도 에드먼턴이 파워플레이 골로 많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페널티 역시 정말 좋지 않았죠. 이제 5차전도 이제 제가 5차전이죠, 5차전. 4차전, 5차전이 돼야 될 것 같다, 이거. 5타입니다. 6차전까지 안 갔잖아요. 근데 왜 6차전 돼 있냐. 그래서 이제 4차전, 5차전 같은 경우에도 바라보시면은 4차전의 공격 지역에서 이제 마치먼트 선수가 정말 부주의한 인터피런스 페널티를 범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파워플레이 기회를 허용을 했는데 거기서 실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5차전 같은 경우에도 부주의한 하이스티킹 장면이 초반에 한 2번 나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실점이 나오게 됐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댈러스는 페널티 킬링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예를 들면은 범해야 되지 그러니까 안 좋은 페널티를 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 페널티를 범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스틱을 이제 정말 부주의하게 들고 있다가 이제 이런 좀 부주의한 하이스틱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페널티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페널티들을 범했기 때문에 결론은 안 그래도 페널티 킬링에서도 지금 공략이 당하는 현재 시점에서 안 좋은 페널티까지 쌓이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누적이 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는 결국 이제 스타 선수들이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댈러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머스 썰리, 미코 란타넨, 사실 이 두 명의 선수도 제가
파워플레이와 동시에 이번 시리즈를 잡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토머스 설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대비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공격적인 재능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과값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미코 란타넨 선수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1라운드, 2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던 경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에드먼턴 시리즈에서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명 역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승리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제 토머스 설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라운드 대비해가지고 성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지는 과정에서 5경기에서 5경기에서 3어시스트 올린 거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좋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격에서 이득을 챙긴 그 이상으로 수비에서 빈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도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했었지만은 토머스 설리 역시, 그러니까 결국 제가 토머스 설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대비해서 성장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플레이오프에서 결과도 잘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 상황에서도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근데 이번 에드먼턴전에서의 토머스 설리는 작년 토머스 설리랑 똑같았습니다. 적어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내용이 깁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중립 지역에서 지금 보시면 카파넨 선수가 퍽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코디세시 선수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라보셔야 될 거는 일단 이제 후방에는 로버트슨이 지금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토머스 설리가 요 위치를 잡고 있어야 되는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수비수가 또 이제 깊게 공격을 가담한다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로버트슨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포지셔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토머스 설리 선수가 지금 포드 콜진 선수보다 앞선 라인에 뛰고 있으니까 이 장면도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 여기서 토머스 설리 선수가 굉장히 느슨하게 스트라이드를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포드 콜진은 여기서 이제 진짜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 들어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뒷장면을 보시면은 따라 잡혀버립니다. 앞 공간을 내줘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예 나왔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토머스 설리는 사실은 지금 이제 사실은 서로 이렇게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퍽을 집어넣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로버트슨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로버트슨은 스케이팅 능력에서 그렇게 출중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빠른 선수도 아니고요. 가속이 빠른 선수도 아닙니다. 가속은 모르겠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뒷공간으로 집어넣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버트슨한테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들어가서 퍽을 처리하고 로버트슨이 어떻게 보면 이런 쪽 이제 이 반대쪽 사이드로 올라가가지고 헐리가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로버트슨이 가지고 올라간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풀어 가야지. 지금 이 장면을 토머스 설리 선수가 느슨하게 스케이팅 타다가 결국 이제 포드 콜진한테 따라잡혀갖고 지금 앞선 라인을 허용을 했고, 로버트슨이 들어오지만 그렇게 빠른 선수도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드 콜진 선수가 이 퍽을 쭉 가지고 들어오면서 골라인 뒤쪽까지도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라인 뒤쪽까지도 이렇게 크게 스케이팅을 타고 나오는데, 여기서 애널리틱 쪽으로는 괜찮죠. 왜냐하면 토머스 설리가 결국은 여기서 스틱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스틱 체킹하는 게 있었거든요. 애널리틱에서 플러스 요인을 받는 부분의 수비죠. 하지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포드 콜진 선수가 이 장면에서 스틱 체킹을 한번 받았다라고 한들 지금 보드 로우 하이 플레이 제대로 연결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토머스 설리가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댈러스의 역습을 나간다라고 하면 이 얘기가 180도 달라지는 이야기지만, 지금 결국은 플레이를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포드 콜진 선수가 로우 하이 플레이를 올린 상황이에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 이제 유효타를 그냥 이제 숫자 1만 올라간 이외에 유효타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에반 부샤르 선수가 퍽을 잡게 된 상황에서 포드 콜진은 지금 라인 체인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라인 체인지를 가서 이제 누전 토킨스가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샤르가 안쪽으로 집어넣어줘서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여기서 퍽을 잡아가지고 살짝 올라온 다음에 패스를 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헐리 선수의 이제 이 포지셔닝을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올라온 다음에 누전 토킨스한테 퍽을 연결을 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댈러스 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퍽이 로우 하이로 올라왔을 때는 지역방, 그러니까 박스 플러스 원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 샵 블로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토머스 럴리는 샵 블로킹 하는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요게 이 박스 플러스 원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원에 해당하는 선수가 안쪽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슈팅을 때린들 일단 이제 이쪽에 막을 수도 있는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혹시나 이제 이 친구가 블로킹을 못한다라고 해도 뒤쪽에서 이제 블로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퍽이 높은 쪽으로 올라갔다 한번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는 맨온맨으로 커버리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멍 때리고 있어요. 그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디시엔 선수 누전 토킨스한테 붙어야 되고, 뭐 로버트스는 뒤쪽에 있지만 어쨌든 이 지금 보시면은 드라이아이트한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시엔 선수가 이제 누전 토킨스 달라붙어야 되고, 토머스 헐리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안 움직여요. 블로킹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누전 토킨스가 부샬한테 연결을 해버리면은 순간적으로 투3 되게 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근데 지금 쟤도 블로킹 포지션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부샤를 압박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퍽이 높은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맨온맨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붙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됐죠? 늦었죠,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미 뒤늦게 이렇게 달려와 보지만 늦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샤르 선수가 그냥 이제 리스샷 딱 때려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수비 지역에서도 커버리지가 좋지 않은 그림. 일단 아까 이제 역습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그림, 이런 그림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수비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헤매는 그림들. 이거 사실 토머스 헐리 선수가 이제 꽤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도 토머스 헐리가 퍽을 안쪽으로 길게 집어넣어 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퍽이 이제 블루 라인 쪽에서 이렇게 사실은 튀어나올 때 수비수가 이렇게 이제 뛰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집어넣어준다라고 해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드 쪽에 에드먼턴 선수가 한 명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멀리 집어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중간하게 살짝 집어넣은 느낌이 되니까, 물론 이제 이 댈러스 선수 한 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하지만은, 아까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공격수가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팍 뺏겨가지고 역습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머스 헐리가 여기서 멀리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안 됐고, 그 뒤에 플레이도 이제 더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집어넣는 게 실패했다라고 하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백스케이팅을 해서 지금 좀 수비적으로 역습을 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토머스 헐리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그냥 이제 이 퍽이 조금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토머스 헐리가 이제 본인이 다시 한번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뒤쪽으로 그냥 쭉 무르는 것보다 안 좋은 선택지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토머스 헐리 선수가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오는 과정에서 맥데이비드 선수가 퍽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그죠? 사실 이렇게 이제 핀치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소프트 치 플레이를 해버리면은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소프트 치 플레이를 했는데 전혀 이거에 대한 경기가 안 됐거든요. 그 뒷장면은 3대2 상황 됐고, 이거는 솔직히 세시를 욕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욕을 할 수가 없죠. 3대1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게다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맥데이비드도 있고 누전 토킨스도 있고, 게다가 이제 뭐 반대쪽에는 부샤르도 있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대1 누전 토킨스 없이 2대1 상황이라고 해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어렵거든요. 근데 3대1 상황이에요. 그리고 3대1 상황이고 그 3대1을 끌고 나간 선수들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토머스 헐리 선수의 이 판단은 정말 좋지 않았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 친구가 작년이랑 똑같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 토머스 헐리가 좀 급한 상황이 되고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터널 비전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지금 요 장면에서도 공격 지역에서 퍽 이긴 다음에 힌트 선수가 퍽을 가진 이후에, 그러니까 퍽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냐, 헐리 선수가 뛰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패스를 준 거는 좋은 겁니다. 이것까지는 그렇게 나쁜 플레이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힌트가 이렇게 들어온 거는 괜찮은 플레이예요. 힌트가 아니라 토마스 설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은 지금 3대2로 지고 있죠. 계속 이런 느낌으로 댈러스는 지고 있었죠. 압박감이 조금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토마스 설리가 플레이를 서두르다가 그르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작년에 기억을 하는 것도 결국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슈팅 블로킹이 앞에 그냥 서 있는데도 거기서 그냥 패닉하면서 슈팅 딱 때려가지고 블로킹 당해가지고 역습에서 먹힌 골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그때랑 상황만 조금 다르지 전반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지금 퍽이 딱 나오니까 얘가 그냥 슛에 눈에 돌아가지고 그냥 이제 바로 그냥 슛을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에컬론한테 블록이 돼가지고 이제 앞쪽으로 튀어나가는데 여기에 맥데이비드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금 더 냉정해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슈팅 블로킹 일단 에콜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바라보시면은 한 명은 여기 이제 보드 쪽에 걸려 있고 힌츠 선수는 지금 스트롱 사이드 쪽에서 이제 여기 플레이를 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슛을 때려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힌츠가 조금 더 뒤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힌츠가 이 패스를 연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 정도 위치의 포지션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슈팅을 연결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이제 슈팅 블로킹이 돼서 이제 튀어나간다라고 한들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막 패스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힌츠 선수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플레이오프를 발 골절을 안고 뛴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케이팅 스피드가 예전같이 못했습니다. 그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슈팅 마음이 급해가지고 슈팅 블로킹 있는데도 그냥 슛을 냅다 후갈길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위크사이드 쪽에서도 그랄룬드가 올라오고 있는데 페리보다도 더 좋은 포지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쪽 이거 PK 수벤 여기서 세시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이런 느낌으로 세시를 깠는데 이 플레이는 세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세시 선수가 지금 여기서 헐리 선수가 슛을 때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슬랩샷을 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쇼트 사이드 쪽으로 빠져서 뒤쪽으로 튄다라고 해도 세시가 바로 핀치를 들어가서 좀 한번 슛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쪽으로 패스를 이제 그죠? 그러니까 먼 쪽 사이드 쪽으로 슬랩샷을 때려서 이제 뒤쪽으로 튄다라고 한들 세시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슬랩샷을 훨씬 더 리커버하기 좋은 위치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문제는 헐리가 너무 터널 비전 돼가지고 그냥 이제 왜 우리가 농구 보시면 터널 비전 돼가지고 그냥 이제 막 무리해서 슛 쏘는 애들이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면은 작년에도 토마스 설리가 똑같이 보여줬던 장면이었고요. 올해도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오면서 실점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시면은 결국은 헐리 선수가 여기서 샷블락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그란룬드를 봐주는 슬랩 패스를 넣어준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먼쪽 사이드를 보고 어떻게 보면 세시 선수를 봐주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이 패스를 연결을 해서 전개를 해주는 이런 좀 침착한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작년이랑 똑같았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뭐 헐리만 실수했습니까? 라고만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선수들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썩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마스 설리가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시리즈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뒷장면은 뭐 그죠? 못 따라가죠. 왜냐면 이제 안 그래도 맥데이비드가 앞선에서 뛰면은 못 잡거든요. 근데 힌츠가 지금 발 상태도 100%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절대 못 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브레이크웨이 허용을 하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란타넨 이야기는 결국은 뭐 란타넨은 그래도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참작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왜 이 내용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란타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란타넨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잘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힌츠 선수가 발 미세 골절이 생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 컨디션으로 뛰지 못했다라는 거. 한 경기는 결장을 했고요. 3차전은 결장을 했고 4, 5차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이제 제 컨디션으로 뛰지 못했다라는 건 당연히 라인메이트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 라인을 살펴보시면은 커척 뱀이 버헤이기급으로 5대5 상황에서 골을 넣어주는 라인이 그란룬드 힌츠 란타넬 라인이었습니다. 요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힌츠 선수의 공백, 부상 공백, 한 경기 결장한 부분, 그리고 이제 힌츠 선수의 또 가장 큰 강점은 스피드거든요. 근데 그 힘을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당연히 댈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이제 란타넬의 퍼포먼스에서도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란타넬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란타넬도 이제 보시면은 뭐 라운드별 성적을 이렇게 떼봤을 때는 뭐 이제 1라운드에서 이제 12포인트, 그죠? 그리고 2라운드에서도 17포인트나 올렸었는데 지금 이제 3라운드에서는 골도 한 골도 올리지 못했고 3어시스트 밖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좋지 않은 그림이 나왔다. 그래도 이제 란타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인메이트 센터가 부상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참작을 하면은 그래도 좀 참작은 되는 수준. 그래도 뭐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댈러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뎁스 팀이 조금 더 가까운 팀이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확실한 S급 스타 플레이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힘을 더 주는 것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 플레이어가 부진하면 듀시엔, 세긴, 마치먼트 라인이라도 이제 활약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존스턴 라인이라도 활약을 해주고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댈러스 스타스가 5대5 상황에서 이번 시리즈 득실차를 보시면은 5골 득점하는 과정에서 13실점에 실점을 했어요. 5대5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쭉 밀리는 그림이 나왔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이 라인, 뭐 세긴 라인이라든가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국면이 경기 내내 지속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라인이 확 날뛰고 정말 득점 찬스, 엄청 좋은 찬스들 막 많이 만들고 했는데 결국 골이 안 들어갔는데 2피리어드, 3피리어드에도 어떻게 보면 1피리어드 같이 몰아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4라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경기력이 초반에 나오다가 결국 이제 결과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뒤에는 이제 또 꾸준하게 이제 그런 활약이 나오지 못한다라든가 그런 그림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스턴 선수도 이번 시리즈에서 전혀 그 팩터가 되지 못했어요. 사실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3라인에 존스턴, 다도노프 이런 선수를 기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점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리즈에서 6경기에서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4라는 아주 이제 참혹한, 물론 이제 사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뭐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록도 그렇고 애널리틱 쪽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의미 자체가 많이 퇴색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너무 안 좋은 거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뭐 전체적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워플레이에서는 힘을 쓰는 그림이자 존스턴이 이븐 스트링 상황에서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이제 10골 6어시스트 기록을 하면서 플러스 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경기 출장에서 포인트도 10개밖에 올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6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렇고요. 이번 시리즈에서 마이너스 4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댈러스 구단 역대 플레이오프 플러스 마이너스 최저 기록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듀시엔 선수와 존스턴 선수가 마이너스 16씩을 동시에 기록을 하면서 이 기록 최악의 기록 을 세우는데 뭐 기여를 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SR인델 선수가 1920 시즌 마이너스 12, 요게 이제 최저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최저 기록이 됐고요. 제이미 벤 선수도 이제 올해 마이너스 11이 뒤에서 이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었는데 좀 옛날 분, 미네소타 노스 스타스 시절의 기록이 이제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댈러스 스타스 플레이오프 역사상 마이너스 10 이하를 기록한 선수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토머스 얼리, 제이미 벤, 듀시엔, 존스턴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단 전체 역사 기록을 따져봤을 때도 그 전에는 2명인가 3명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댈러스는 제가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좀 강점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림으로 가야 되고, 브린다무르 감독이 사실은 경질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댈러스는 사실은 좀 반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댈러스는 이제는 좀 드보어 감독을 좀 경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논란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이제 코칭 스텝 쪽에서도 이제 좀 변화의 가능성이 점쳐지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차전 라이브 코멘터리 뭐 함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1피리어드 7분경에 2실점하고만 난 다음에 오틴저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는 정말 감독직을 내건 수준으로서의 과감한 결단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건 감독 모가지를 건 지금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를 할 때. 왜 그러냐고 하면은 탈락이 걸린 경기에서 주전 골리를 2골 먹자마자 뺐단 말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정말 이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정말 이제 선수들을 이제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제가 자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이브 코멘터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선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댈러스가 시리즈에 한 번씩 이런 경기들이 나와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시리즈에 한 경기씩 이런 경기들이 있어요. 정말 한순간에 흐름 빡 읽고 난 다음에 무너지면서 정말 이 뭐 저점 이런 느낌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예전부터 자주. 그러니까 정말 극저점에 해당하는 경기력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댈러스가. 근데 그게 시리즈에 한 번씩 이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이 첫 2골 먹히는 그림에서는 딱 그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의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드보어 감독은 과감한 수를 던진 거죠. 니네들 정신 차려라. 이래가지고 경기 못 이긴다.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선수를 몰아세운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극한의.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선제골 상황에서도 파워플레이 내준 거는 그렇지만 파워플레이도 굉장히 느슨한 페널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스틱을 이제 굉장히 높이 드는 이 부주. 예를 들면 진짜 상대방의 플레이를 끊기 위해서 이제 이 스틱 리프트를 하다가 이제 얼굴에 맞은 것도 아니고요. 스케이트 뒤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스틱을 이렇게 높게 드는 과정에서 얼굴에 맞았단 말입니다. 이런 페널티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돌발 견술에 이렇게 3-2 스프레드에 이런 좀 돌발 견술에 딱 이제 걸리면서 실점을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추가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라인 체인지 느슨하게 가져가다가 역습 얻어맞고 실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댈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경기력 그냥 나락으로 빠지면서 그냥 이제 속된 말로 쳐발리는 경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1라운드에서도 그런 경기가 있었죠. 콜로라도 시리즈에서도. 위니펙 시리즈에서도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의 경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5차전, 그것도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극약 처방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전 골리를 그 시점에서 타임아웃도 불고 주전 골리를 뺀 선택은 필요한 자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끝에 이제 기자회견 부분이었죠. 오틴저를 좀 비판한 부분. 그러니까 특정 선수를 지목을 하면서 이제 좀 비판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 선수와의 이제 이런 신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것까지 이제 이렇게 딱 끼얹어지면서 정말 이제 뭐 민심도 최악이 됐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한계도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드보어 감독을 제 생각에는 더 감독직에 앉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댈러스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고요. 뭐 사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댈러스가 이제 정말 우승에 가까운 전력을 뭐 매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드보어 감독이 어쨌든 컨퍼런스 결승 전적이 2승 6패입니다. 예, 2승 6패. 시리즈 전적으로 봤을 때 2승 6패밖에 되지 않는 그림이고 그럼 베이거스 때도 그랬지만은 댈러스 때도 지금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결승에서 계속 무너져요. 물론 이제 제 기준에는 항상 컨퍼런스 결승을 시즌의 성공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정말 실패한 시즌을 보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댈러스가 지금 갖춰진 스쿼드 상황에서 봤을 때 성공한 성적이냐라고 하면 댈러스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계속 이제 컨퍼런스 결승의 문턱에서 이렇게 좌절하는 그림이라든가, 그죠? 올해 같이 어떻게 보면 좀, 감독의 지도력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수들을 통제한다라기보다는 이 선수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잡음이 생길 만한 것까지도 부가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한계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감독 경질 가능성도 충분하게 점화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쨌든 댈러스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캡이 450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전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잡아야 될 선수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벤, 다도노프, 듀셴, 그란룬드, 세시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주요 UFA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댈러스 스쿼드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기준으로 공격 자원들 데스 차트를 내려보면은 라인의 핵심이 될 기둥이 될 만한 선수들은 다 있습니다. 다행히.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항상 저는 라인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라인을 좀 축이 될 만한 두 명 정도 선수가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살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댈러스가. 그죠? 1라인 같은 경우에도 힌트 란탄이 살아있고 2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치먼트와 세긴이 살아있고 3라인 같은 경우에도 로버트슨과 존스턴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4라인도 심지어 백이랑 스틸 이렇게 두 명씩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뭐 로스터를 굴리기 따라서는 그냥 이제 로버트슨이랑 존스턴을 1, 2라인에 그냥 몰아 넣어버리면서 이제 그냥 이제 이 3, 4라인은 좀 이제 체커들로 채우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면은 댈러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는 좀 뎁스적인 부분이 확 없어지는 그림이 들어서 저는 이제 요 축을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좀 살을 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의 수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수비는 반대로 지금 있는 자원으로서도 어쨌든 탑 6는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헤이스카넬 헐리 그리고 이제 린델 그리고 덤바나 류브시킨을 린델에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비셸이랑 페트로비치는 물론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펼치지 못했지만은 뭐 미래를 좀 맡기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3라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저력을 1, 2라운드에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시면 오히려 수비는 뎁스타트가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바라봤을 때. 하지만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수비에서 지금 이번에 플레이오프 때 덤바 선수 전혀 이용되지 않았죠. 왜냐면 덤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답답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플레이오프 때 기용을 했다가는 그냥 여기 약점이 그냥 한 방에 찔리면서 그냥 이제 게임이 터지는 상황들. 이제 그런 부분. 뭐 사실 작년에 템파베이에서도 그런 모습 좀 보셨죠. 이제 그런 과정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덤바 계약도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류브시킨 선수 같은 경우에도 후반 경기들에서는 스크래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한테 지금 이제 거의 한 7천만 달러 가까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요 두 명의 계약을 뭐 좀 손해를 봐서라도 뭐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캡을 넘긴다라든가 그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캡을 이제 어느 정도를 좀 보전을 한 다음에 듀셴이랑 그란룬드 정도는 좀 우선적으로 재계약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드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미 벤 같은 경우에는 기량의 저하가 너무 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제이미 벤은 사실은 데리고 있을 때 좋은 국면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가끔 이제 이런 좀 소위 말해서 좀 전문 용어로 야마돌아 가지고 이제 좀 안 좋은 페널티를 한다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많은 선수거든요. 그 그림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듀셴 그란룬드를 잡으면서 어쨌든 1라인, 2라인은 확실하게 구축을 한 다음에 3라인에 이제 좀 베테랑 괜찮은 자원들을 좀 염가로 이제 좀 영입을 해가지고 베테랑 괜찮은 뭐 스코어러가 됐든 사이즈가 좋은 선수가 됐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3라인에 벤 역할을 어떻게 보면 좀 염가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수 그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뎁스를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이제 세긴을 바이아웃을 하면서 가도 제 생각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긴이 사실은 거의 한 1,000만 달러에 가까운 수준의 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볼 만은 한데 어쨌든 이제 캡 페널티가 생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제 좀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류브시킨과 누구냐 그 덤바 이 두 명을 그냥 좀 손해를 보면서도 이제 캡을 부담을 하지 않는 선에서 내보내고 결국은 어쨌든 수비진은 이제 덤바랑 류브시킨이 떠나간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룬드크비스트 선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억지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은 어쨌든 채워 넣어야 될 빈 공간이 너무 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프 시즌인데 댈러스는 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감독 교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로스터도 이제 큰 폭으로 좀 한번 새로 꾸려야 될 상황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댈러스가 올해도 결국은 에드먼턴을 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기대만큼의 경기력 자체가 아예 뽑히질 않았거든요. 에드먼턴 시리즈에서. 이제 그런 그림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요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갈지, 팀을 개선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 함께 내년 시즌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내용은 끝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